적인 경우 키워드 그리고 이 데이터를 템프에 뭐 아까 파일명은 사실 아까는 트위터 다시 그 날짜로 저장을 했는데요. 그런 형태로 지금 쌓이고 있으실 거예요. 저는 좀 다소 다르게 파일명을 그냥 정했는데 그래서 cd 템프 디렉토리로 이동을 하셔서 생성되는 파일을 보시면 이런 게 생성이 되고 있을 거고요. 이제 테일을 걸어서 이 파일을 보시면 어마어마한 데이터들이 쏟아져 들어오고 있는 게 보이실 겁니다. 이렇게. 자, 그럼 여기까지 그 트위터 데이터 생성 부분은 이제 되신 거예요. 이제 이 데이터를 어떻게 전송하고 저장해서 분석할 수 있을지만 고민하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데이터가 떨어지기 시작하셨으면 자, 로그 스태시를 다시 중단해 놓습니다. 안 그러면 디스크가 꽉 차니까. 자, 서비스 로그 스태시 스톱 해주세요. 그리고 나서 자, 그냥 서비스 로그 스태시 스톱하면 에러가 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다 지금 ID 쳐보시면 본인이 사용하는 계정이 우분투가 나와야 다 정상적인 상태이신 거예요. 여기에서 그냥 서비스 로그 스태시 스톱하면 권한이 없어서 안 되실 거고 sudo 서비스 로그 스태시 스톱 해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로그 스태시가 정상적으로 중지가 될 거고요. 이 상황에서 sudo jps를 쳤을 때 jps만 나오면 로그 스태시가 잘 중단이 된 거예요. 여기에 jps 말고 또 다른 숫자와 함께 옆에 main이라고 프로세스가 나오면 로그 스태시가 아직 죽지 않고 떠 있는 거니까 다시 한번 스탑을 해보시고요. jps는 이제 자바 프로세스 확인하는 명령어입니다. 자, 그러면 패스워드 묻는 게 있는데 서비스 스탑을 했더니만 sudo 이렇게 하셨는데 패스워드를 묻나요? sudo가 아니었어요. 예. 왜냐면 기본적으로 우분투 계정, 그러니까 아마존 VM에 접속하는 기본 계정은 다 sudo어 권한이라고 그래서 루트 명령어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들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sudo 명령으로 모두 사용을 하면 루트의 권한을 가진 다양한 명령어들을 그냥 제약 없이 쓰실 수 있고요. 자, 그럼 여기까지 마무리된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테스트를 해보는 거죠. tail-f 템프에 떨어지는 트위터 *json 파일을 명령어를 입력해서 현재 떨어지는 실시간 로그를 확인해 봅니다. 당연히 잘 떨어지고 있어야 되고요. 이런 메시지들이 쭉쭉 떨어져야 됩니다. 자, 보는 방법은 테일 같은 경우에는 실시간으로 들어오는 걸 계속 꼬리를 물듯이 계속 보여주는 실시간 콘솔 아웃풋 출력을 보여주는 애라서 이 어떤 들어가는 텍스트가 너무 많이 나와서 좀 부담되시면 less라는 명령으로 파일을 부분 잘라 보시면 됩니다. 뭐 얼마나 여기 계신 분들이 나중에 데브옵스 쪽 업무를 하시게 될지 모르겠지만 흔히들 개발자분들이 서버에 접속해서 많이 실수를 하시는 게 여기 트위터 뭐 아니면 우리 서비스 로그가 한 3기가가 떨어져 있네, 뭐 한 10기가가 떨어져 있네, 여기 무슨 데이터가 있지? VIM 파일명. 이러면 그때부터 이제 서버가 난리가 나고 죽죠. VIM을 쓰는 순간 이제 그 데이터에 대한 사이즈만큼 이제 메모리를 사용하기 때문에 아주 어마어마한 부하를 주게 됩니다. 파일 사이즈에 따라서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테일이나 less 같은 명령으로 파일을 잘라보기를 하는 거고요. 자, 되는 경우에 예. 템프 디렉토리에 들어왔기 때문에 예. 로그아웃하면 이제 다 날아가겠지만 로그아웃을 하면요? 계속 쌓이게 되죠. 지금 로그아웃을 하셔도 여러분 이건 지금 데몬으로 떠 있는 로그 스태시가 떨구는 로그이기 때문에 VM에서 로그아웃 하시거나 이러셔도 얘는 계속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해주시는 거예요. 제가 로그아웃 한 것은 실제 컴퓨터에 로그아웃을 해주면 보통 템프 디렉토리 다 날아가잖아요. 로그아웃이라는 게 어떤 의미죠, 정확히? 실제 예. 리눅스 서버에서 예. 내가 로그아웃을 하면 템프 디렉토리에 있는 데이터들은 다 날아가잖아요. 그래서 일시적으로 쓸 데이터들을 템프 디렉토리 그거는 정확히 로그아웃이 아니고요. OS를 재구동하는 경우.
OS를 재구동하는 경우에는 템프를 다 비우고 다시 올라오게 되죠. 이 경우에는 근데 어쨌든 계속 쌓이게 되겠네 이게 무한정 계속. 그렇죠. 얘는 계속 쌓이게 되겠죠. 예. 그래서 로그 스탯이만 스탑을 해 놓으셔야 돼요. 말씀하신 것처럼 VM을 지금 스탑을 해 놓으면 다시 올라왔을 때 아까 생성해 놓은 로그가 없으실 거거든요. 물론 로그 스탯을 다시 시작하면 바로 또 쌓이겠지만, 예. 그래서 저 경우에 테일이 보통 정적인 파일이 들면 끝에 5개, 5줄을 보여주잖아요. 6줄인가 5줄을. 그렇죠. 테일은 파일의 마지막 부분을 잘라서 보여주는 명령이고요. 레슨은 파일의 제일 처음부터를 잘라서 보여주는 명령이에요. 그래서 저 경우에는 실시간으로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맨 끝 부분을 보여주는데 계속 실시간으로 들어오니까 계속 그렇죠. 거의 콘솔 아웃풋처럼 실시간 라이브로 들어오는 로그 메시지들이 다 보이겠죠. 그래서 뭐 그 첨언을 드리자면 테일 같은 것으로 이 파일을 볼 때 보통 이 F 명령어보다는 파일 끝부분에서 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디폴트가 5줄인데 최근 뭐 한 5분 내에 로그를 보고 싶다 이럴 때 그냥 테일-F는 이제 파일에 대한 지시자고 F 말고 N이라고 해서 이제 숫자 내가 보고 싶은 로우 수를 지정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다시 N 하고 한 칸 띄고 뭐 한 1000이나 2000을 딱 입력하면 끝부분 2000 로우 최근 걸 다 보여주게 되겠죠. 뭐 그런 팁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로그 스탯이 스탑까지 진행하셨으면 일단 로그 스탯이 데이터 생성 부분은 잘 마무리가 되신 거예요. 예, 잘 마무리 되신 분 손 한번 들어보시죠. 어우, 유망주들이 진짜 많으시네요. 예, 데이터 이제 수집해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데이터 수집을 위한 버퍼링 어떤 카프카 큐 서버를 구성할 건데요. 얘 역시도 이제 자바 기반 그 분산 처리 플랫폼이다 보니까 아까와 동일한 어떤 그 JDK를 필요로 합니다. 이 작업은 아까 하셨던 로그 스탯이 외에 또 다른 VM에서 하셔야 됩니다. 자, 또 다른 VM의 이름을 카프카 서버든지 뭐 그 식별할 수 있는 이름으로 바꿔주시고요. 그쪽에 똑같은 아까와 똑같은 과정으로 로그인을 하십니다. SSH 로그인. 그리고 나서 여기서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서버 이름을 어떻게 봐? 자, 정확히는 서버의 이름을 바꾸는 게 아니고요. 그 서버에 저희가 정의해 놓은 어떤 메타 정보, 네임 태그를 바꾼다고 말을 합니다. 이 네임 부분을, 네임 태그. 자,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서 얘는 트위터 로그 스탯이가 아니라 뭐 카프카 서버 1번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해 놓는 거죠. 그리고 이 서버에 접속하면 얘는 이제부터 카프카가 되는 겁니다. 얘는 이름이 그리고 제가 좀 편하게 이 장표에 있는 컨피그레이션 파일을 복사할 수 있는 그 텍스트 뭔가 스크립트를 만들어 놓지 않아서 저는 여기 어제 만들어 놨던 VM들이 하나하나 접속하면서 이걸 복사해서 쓰겠습니다. 자, 이것도 제가 만들어 놓은 VM인가 본데. 자, 카프카 쪽에 JDK를 설치하시고, 자, 카프카 바이너리 파일을 다운받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 주소 눈으로 보시면서 따라가셔서 손이 정확히 입력하실 수 있으면 입력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구글 같은 검색창에 다운로드 아파치 카프카 검색하시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페이지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그 파일을 다운로드를 웹겟이라는 명령어로, 그러니까 보시면 방금 저 과정을 다시 설명드리면 다운로드 아파치 카프카 하면 이렇게 나오죠. 최상단 걸 누릅니다. 자, 여기 보면 많이 나오죠. 이렇게. 예, 여기서 바이너리를 다운로드 하시면 됩니다. 뭐 버전은 큰 상관 없으니까요.
11로 해볼까요? 카프카 2.11. 여기를 누르시면 뭐 이런 여러 가지 어떤 미러링 사이트, 빠른 다운로드를 위한 사이트들이 많이 나오죠. 이 중에 마음에 드시는 걸 하나 복사하시면 됩니다. 복사하셔서 자, 여기에서 아까 서버 접속해서 여기 웹겟이라고 해서 WGET 한 칸 띄고 방금 복사한 URL을 넣고 엔터를 치면 그 파일을 다운로드 받게 되거든요. 다운로드 받은 파일을 타르 명령어로 풀어줍니다. 저기 있는 데 그대로 치면 되나요? 웹사이트 안 가도. 예, 이거 실제 쓰이는 URL이라서 그대로 쓰셔도 됩니다. 근데 제가 계속 화면을 왔다 갔다 해서 쉽지 않으실 것 같은데요. 저도 이 설치하는 걸 해야 돼서. 예. 그래서 검색을 하시면 다음에도 이 URL을 뭔가 잊어버렸을 때 설치할 수 없지 않고 찾아서 하실 수 있는 방법을 아시게 되는 거니까. 자. 자, 그래서 다운로드를 받으면 이런 파일을 다운로드 받게 되거든요. 이런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시고 나면 자, 아까 장표에 있었던 것처럼 이렇게 해서 이 파일을 다운로드 받고 나서 타르 명령어로 여기 이렇게 풀어주면 되겠네요. 예. 확인해 보시면 이게 잘 풀려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게 이동할 때마다 이쪽 디렉토리 이동할 때 카프카 뭐 탭으로 자동 완성 잘 되니까 이건 그냥 쓰셔도 되겠네요. 귀찮으신 분들은 이렇게 심볼릭 링크라고 그래서 이렇게 단축 디렉토리 링크를 만들어 놓으시면 편하게 이동하실 수 있습니다. 자, 압축을 푸는 것까지 사실 어려운 내용이 아니니까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압축을 풀고 나면 이건 이제 심볼릭 링크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좀 편하게 디렉토리를 좀 이동하기 위해 사용하는 내용이고요. 자, 카프카를 쓰는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어떤 뒷단에 장애가 났을 때, 그러니까 뭐 이쪽에서 데이터를 꺼내다가 엘라스서치에 넣어서 분석하고자 하는데 엘라스서치에 그 장애가 나 있다. 그러면 원래는 데이터를 전송하는 쪽에 로그스테시 쪽에서 사실 데이터를 이어서 전송하기 전에 뭔가 잘못된 응답을 받으면서도 계속 데이터를 날려서 중간에 유실되는 데이터가 존재할 수 있겠죠. 거기에 대한 버퍼링 역할을 얘가 해주면서 중단된 시간만큼 자기가 데이터를 모아두고 장애가 해결이 됐을 때 이어서 워커나 컨슈머가 데이터를 꺼내갈 수 있도록 하게 만들어주는 게 카프카인데요. 그 카프카의 그런 데이터를 어디까지, 그러니까 워커나 컨슈머가 카프카에서 어떤 메시지까지를 꺼내갔는지를 알기 위한 그런 트랜잭션 정보, 트랜잭션 로그라고 하는 옵셋 그 정보를 저장하기 위한 주키퍼가 되겠습니다. 주키퍼는 그런 어떤 옵셋에 대한 코드 관리와 또 하나는 그 카프카 클러스터에 대한 헬스 체크, 이 두 가지 역할을 좀 해주기 위해서 카프카랑은 항상 같이 설치가 되는 그 오픈소스고요. 설정 방법은 간단합니다. 그냥 압축만 풀고 이동을 카프카로 합니다. cd 카프카를 한 거고요. 그럼 여기에서 정확히 디렉토리 구조를 알려드리면 빈 디렉토리 안에 실행에 대한 실행 스크립트가 다 놓여져 있고요. 뭐 라이브스는 다 라이브러리들이 관련된 라이브러리들이 들어있는 바이너리 경로고요. 컴피그 쪽에 이제 실제 이런 컴피그 파일들이 존재하고 있는데요. 주키퍼를 실행하는 건
이 실행 디렉토리에 있는 zookeeper start 명령어를 사용하면서 여기 보시면 zookeeper라고 있을 거예요. zookeeper 서버 스타트를 사용하면서 이 명령어에서 어떤 컴피그를 참조할지를 그 뒷부분에 명시해 주는 방식으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스크립트 부분은 저희가 뭐 실행 스크립트는 있는 걸 쓸 거니까 손댈 필요가 없지만 컴피그 파일들은 나중에라도 수정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컴피그 파일 중에 먼저 zookeeper 쪽 이 프로퍼티 파일을 보시면 자, 기본적으로 정의되어 있는 게 이 정도예요. zookeeper에서 어떤 옵셋 정보 관리를 위해서 디스크에 저장하는 경로 데이터 dir, 그리고 이 zookeeper의 그 zookeeper 사용을 위한 그 서비스 바인딩 포트 정보, 그리고 뭐 맥스 클라이언트 뭐 커넥션즈, 이건 뭐 무제한 이 정도 설정되어 있고요. 여기에서 이제 그 zookeeper 클러스터를 구성하시게 되는 경우에는 여기에서 zookeeper 서버 클러스터 그 정보를 입력해 주셔야 되는데 여기 부분은 예제가 없네요. 잠시만요. 어쨌든 일단 이 부분으로 한번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기본으로 2181 포트로 zookeeper가 뜨게 될 거고요. 자, 지금 제가 T2 마이크로 싱글 인스턴스, 그러니까 한 대의 서버에 설치하는 과정으로 지금 빠르게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보면 뭐 3대로 구성한다, 5대로 구성한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내용이 없죠. 그런 부분들은 사실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어떤 아파치 카프카 사이트의 이 도큐멘테이션이 너무 잘 돼 있어요. 여기에서 퀵스타트 부분을 보시면 그런 부분들이 사실 매우 잘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도 보시면 방금 제가 알려드리려고 했던 zookeeper 스타트 부분인 거죠. 예, 이 부분에서 멀티플 서버로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하느냐 쭉 내려보시면 여기 세팅업 멀티플 브로커 클러스터라고 해서 이런 식으로도 하고 컴피그 파일에 이런 식으로 넣어주고 이런 문서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일단은 방금 진행하려고 했던 이 부분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아마 다들 별 문제 없이 되실 거예요. 서버 스타트 하고 이런 컴피그 디렉토리에 zookeeper 프로퍼티즈 하고 앰퍼샌드 뒤에 앰퍼샌드를 왜 넣어 주셔야 되냐면 이걸 넣어 주지 않으면 콘솔 아웃풋 출력을 쭉 보시다가 잘 됐네, 그리고 컨트롤 브레이크를 딱 거는 순간 이 서비스도 같이 죽어요. 그래서 앰퍼샌드는 이제 백그라운드 서비스로 돌리는 명령이라서 이렇게 해주시면 이게 방금 할당받은 프로세스 아이디가 한번 이렇게 딱 뜨고 나서 얘가 기동되는 기동 로그가 다 나오죠. 그러면 0.0.0에 아까 정의되어 있던 2181로 주소가 바인드 돼서 쓸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 상태에서 컨트롤 C를 해도 브레이크를 해도 이 zookeeper는 떠 있는 거죠. 이렇게 잘 떠 있네요. 자, 그러면 zookeeper를 실행하신 것처럼 카프카를 한번 띄워 보겠습니다. 멀티플 클러스터, 예. cannot allocate 메모리. 그 부분은 저를 보고 따라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 카프카 디렉토리에서 컴피그 예, 컴피그가 아니고 zookeeper가 할당받는 메모리 자체가 지금 너무 커서 그러거든요, 디폴트가. 근데 지금 쓰고 있는 이 T2 마이크로 인스턴스가 메모리가 많이 작아서 그런 거니까 이 부분은 제가 아까 손댈 필요 없다고 했던 이 실행 스크립트 쪽에다가 그 부분을 좀 추가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기 카프카가 다운로드가 안 되거든요. 보면 스칼라 2.11 있고 2.12가 있는데 뭘로 받죠? 2.11 받으시면 됩니다. 스칼라 2.11. 예. 바이너리 받는 거죠? 예, 맞습니다. 요걸 받으시면 돼요. 자, 요거요. 예.
그런 경우에 스타트 이상하다. 512 메모리인데 다른 분들도 캔낫 얼로케이트 메모리 뜨시나요? 아, 다 뜨세요? 제가 바로 해결을 해드리겠습니다. 잠깐만 기다려 보세요. 자, 여기에서 제가 알려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카프카 힙 옵스라는 게 있어요. 카프카의 힙 옵션이거든요, 이게. 힙이라는 게 힙 메모리, JVM에서 쓸 메모리를 말을 하는 거라서, 자, VIM으로 카프카 빈 디렉토리에 있는 주키퍼 파일, 캔낫 얼로케이트 메모리 뜨시는 부분들 다 요 명령어를 입력하십니다. 그래서 주키퍼 서버 스타트 부분 파일을 여시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딱 그 지시자 있잖아요. 여기 이 옵션 부분 그대로 복사하십니다. 여기 한 줄. 익스포트는 이제 이 환경 변수를 글로벌 변수로 정의하는 내용이고요. 배시쉘 내용이고, 이 내용을 그대로 복사해 가지고 쉘의 최상단부에 정의를 다시 해줍니다. 이거 잘렸네요. 저 같은 경우엔 XMS 이게 되겠네요. 그러면 주키퍼 128로 조정해 주세요. 128로 512를. 자, 128. 자, 예. 이렇게 최상단에 모두 정의를 해주세요. 주키퍼 서버 스타트. 예. 주키퍼 서버 스타트 파일. 그리고 실행해 보세요. 그러면 메모리를 좀 많이 제약을 준 거라서 실행이 될 겁니다. 수정된 내용 좀 예. 수정한 내용이 카프카 쪽에도 있어요. 보면 여기 제가 어제 저도 카프카 하다가 그러고 보니까 이 상황이 생겨서 이걸 적긴 했는데, 주키퍼에는 왜냐면 이게 1기가짜리 VM이라서 주키퍼에 지금 기본 할당된 게 512였거든요. 그럼 512 메모리를 할당 못해서 에러가 나는 건 조금 이상한데요. 511을 256으로 4번 하다가 에러가 났다는 예. 여기요. 그러니까 이건 지금 VM에서 아무도 메모리를 사용하지 않는 상황에서 스타트한 거라서 사실 스타트가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두 번째는 얘가 이미 메모리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실행이 되기 때문에 캔낫 얼로케이트 메모리가 뜰 수 있고요. 그래서 좀 이상하긴 하지만 어쨌든 이렇게 수정을 해 주실 수 있습니다. 다 수정하셨나요? 수정하시고 스타트 해보시면 주키퍼랑 카프카가 다 시작이 잘 되실 거예요. 어디 수정인가요? 예, 주키퍼 서버 스타트. 그래서 요거 잘 되신 분들은 요것도 똑같이 해주시면 되고요. 캔낫 얼로케이트 메모리 에러가 나면 아까 주키퍼 쪽 제가 수정하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요쪽 카프카 쪽에서도 256으로 사이즈를 많이 줄여서 실행을 해주시면 문제없이 되실 겁니다. 아마. 자, 없는 환경에서 하려다 보니까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조건들을 주게 되는 건데요. 예? 스타트, 컴피그, 서버, 프로퍼티. 이렇게 하면 캔낫 얼로케이트 메모리 떴네요. 지금 백그라운드 거랑 지주가 한번 프리가 600메가, 카프카가
카프카 혹시 실행하실 때 이렇게 사이즈를 줄였는데도 cannot allocate 메모리를 할당할 수 없다는 에러가 나면 자, 한 번 더 줄이십니다. 예. 빈 디렉토리에서 카프카 근데 얘는 데이터를 저장해야 되는 애라서 줄이면 그러면 돼. 카프카는 디폴트가 1기가로 돼 있어서 무조건 cannot allocate 메모리가 뜨실 거예요. 위에처럼 반드시 수정을 해주세요. 자, 그렇구나. 메모리 에러가 발생하면 서버 스타트와 서버 스타트. 주키퍼 실행할 때 메모리 할당 에러가 나면 주키퍼 서버 스타트를 수정하시고요. 카프카 서버 스타트 할 때 메모리 할당 에러가 나시면 카프카 서버 스타트를 수정하시면 됩니다. 뭘 추가해 주면 되는 거죠? 엑스포트 카프카. 예, 이게 이 실행 스크립트가 실제로 이 환경 변수에 대해서 이 환경 변수가 정의되어 있지 않으면 기본 할당 값을 배정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최상단의 이 부분을 그대로 복사하셔서 정의를 해주시면 주키퍼에 대해서는 저게 엑스포트 주키퍼 힙 옵션이 되는 건가요? 주키퍼 그 스타트 스크립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쪽에도 카프카 아마 힙옵이 돼 있을 겁니다. 예. 그래서 파일을 열어보시면 동일하게 돼 있어요. 얘네가 어차피 하나의 그 카프카 플랫폼 바이너리로 묶여 있기 때문에 굳이 분리가 돼 있지는 않고요. 예. 자바가 설치가 안 된 겁니다. 자, 요거요, 요거. 아니, 요게 아니라 이전 장에 마무리 안 되신 거예요. 자바 다시 버전 한번 해보시겠어요? apt-get 업데이트를 안 하셨군요. 여기는 그게 없군요. 업데이트를 한번 해주시겠어요? apt-get 업데이트? 아파치 카프카 찾는 방법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다운로드 아파치 카프카 세 단어만 치시면 됩니다. 제일 위에 나와요. 제일 위에 나오는 걸 눌러보시면 버전이 최근에 이렇게 나왔는데 최신 버전이 0.11.0.1이고요. 이 소스 버전은 받아서 그 컴파일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소스 버전이 아니라 바이너리 패키지를 받는데 둘 중에 아무거나 받으셔도 되는데 그냥 편의상 제일 위에 걸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걸 눌러보시면 이걸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여러 개의 사이트가 나오는데 이 중에 하나를 복사하셔서 아까 여기에 있는 것처럼 wget 한 칸 띄고 그 URL을 입력하시면 다운을 받으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다운받은 파일을 압축을 풀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과정들을 쭉 하시고 여기까지 실행이 잘 된 건가 싶으신 분들은 자, 요 명령 자, sudo로 현재 네트워크 스테이터스를 보고요. 파이프라인을 걸어서 뭐 이그랩으로 해도 되고 아니면 그랩 다시 2를 해도 사실 똑같은 효과를 봅니다. 정규 표현식으로 검색을 할 때 9092 카프카 포트랑 자 2181 주키퍼 포트가 잘 떠 있는지를 보시면 자 이렇게 나오면 얘네가 떠가지고 무언가 요청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2181과 9092가 두 개가 뜨면 지금 두 개의 서비스가 잘 올라간 겁니다. 그 혹시 메모리가 내가 너무 메모리 얼로케이트가 에러가 나니까 좀 많이 줄이고 싶다. 여기서는 뭐 128이라고 했지만 256이라고 했지만 나는 뭐 한 64나 32로 줄이고 싶다. 이러면 너무 작아도 에러가 납니다. 라이브러리 자체를 로딩을 다 못해요.
그래서 128이나 256까지는 잡아주셔야 됩니다. 대소문자 구분해 주셔야 됩니다. 예, 유닉스 기반에서는 대소문자 구분을 좀 꽤 중요하게 보기 때문에 대소문자의 차이가 완전히 다른 변수로 인식하게 만들어주니까요. 대소문자 차이, 윈도우즈 환경에서는 사실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 그냥 호환성을 가지는데 유닉스에서는 좀 그런 부분이 엄격한 부분이 있어서요. 지난 시간에 봤던 장표 중에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그림이 있었어요. 그 프로듀서가 있고 얘가 메시지를 발송하는데 어떤 카프카의 토픽이라는 게 있었죠. 토픽이 다시 파티션이라는 단위에 뭐 이게 1번 그리고 또 2번 3번 파티션으로 나뉘어지면서 이게 묶여서 하나의 토픽, 그리고 이쪽에 컨슈머라는 애가 존재하면서 컨슈머 그룹이라는 개념이 하나 있었죠. 그래서 컨슈머 그룹에 여기 컨슈머 그룹에 컨슈머 1번, 컨슈머 2번이 있었고 또 컨슈머 그룹에 그룹 2에 그룹 1에 똑같은 컨슈머들이 계속 1번, 2번이 있게 됩니다. 자, 프로듀서는 말 그대로 저희가 지금 제일 처음에 설치한 로그스탯이에요. 트위터에서 메시지를 가져와서 그 메시지를 이쪽으로 밀어넣는, 그러니까 메시지 생성자죠. 얘가 접속할 때 저희가 만들어 놓는 트위터, 아직 만들진 않았죠. 카프카를 만들고 생성하게 될 트위터 토픽이라는 게 하나 생깁니다. 트위터 토픽에 파티션을 내부적으로 몇 개를 나눌지에 따라서 부하 분산을 어떻게 가져갈 수 있느냐의 차이가 생기는데, 예를 들면 서버가 한 대면 사실 뭐 파티션을 여러 개 나눠봐야 별 의미가 없어요. 다 한 대의 서버에 파티션이 다 쪼개져 있는 거기 때문에 결국 이 파티션이라는 건 이 어떤 트위터라는, 저희가 앞으로 생성하게 될 트위터라는 이 토픽의 논리적인 어떤 샤드 단위예요. 파티션 단위. 그래서 메시지를 얘가 하나, 둘, 세 개를 날리면 이 메시지는 파티션이 하나면 하나의 파티션에 순차적으로 쌓이는데, 파티션이 세 개면 세 개의 파티션에 하나씩 쌓이게 됩니다. 이게 서버가, 카프카가 세 대의 클러스터로 각각 구성이 되어 있으면 이 파티션이 각각의 서버에 파티션이 하나씩 할당이 돼서 메시지가 각각의 서버로 분산 처리가 되는 효과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컨슈머라는 애는 어떤 그룹의 단위로 존재하는데, 이게 되게 중요한 게 그룹이랑 토픽이랑 매핑이 되는 개념입니다. 한 카피를 가져가는 게 한 그룹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트위터 API의 토픽을 이쪽에서 메시지를 3개를 쐈어요. 3개의 메시지가 1번부터 3번까지 1번부터 3번의 파티션에 하나씩 쌓여 있죠. 컨슈머 그룹 1이 트위터 이 토픽에 대해서 메시지를 컨슈밍하기 위한 요청을 하면 이쪽에서 이 트위터 토픽에 있는 1, 2, 3번의 메시지를 이 그룹이 1, 2, 3번을 가져가게 되는 원리입니다. 그런데 이쪽에는 컨슈머가 2대예요. 그럼 어떻게 가져갈까요? 어떤 한 대는 하나의 파티션에서만 가져가고요. 어떤 한 대는 2개의 파티션에서 번갈아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컨슈머를 3개를 만들면 파티션과 1대1 매핑이 돼서 엄청나게 빠르게 메시지를 소모하게 되죠. 다만 1, 2, 3번이 순서대로 날라왔지만 분산 처리가 되는 과정에서 순서 보장은 되지 않습니다. 더 빠른 컨슈머가 더 빠른 파티션에서 더 빨리 꺼내갈 수 있기 때문에 순서 보장이 되지 않고요. 이 메시지 큐에 대한 순서 보장을 1, 2, 3번을 이쪽에서 순서대로 1, 2, 3번씩 꺼내가기를 원하신다면 토픽에 파티션을 하나 할당하시고 컨슈머 그룹에 컨슈머를 하나를 할당하시면 순서 보장이 됩니다. 예, 이런 어떤 내부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 토픽에 대한 소모량을, 그러니까 소비를 빠르게 하고 싶다. 파티션 수만큼 컨슈머 수를 맞추시면 됩니다. 하나의 그룹으로.
근데 여기에서 많이들 하시는 실수가 컨슈머 하나가 이 토픽을 계속 땡겨다 엘라스서치에 넣고 있었어요. 아, 그러면 이걸 복제해서 S3에도 하나 저장해야지. 컨슈머 그룹명 별 의미 없는 것 같아서 똑같은 이름 쓰고 컨슈머 또 하나를 붙여가지고 얘는 컨슈머, 얘는 아웃풋이 엘라스틱 서치인데 얘는 S3로 만들어 놓습니다. 그럼 막 1번은 엘라스틱 서치에 들어가고 2번은 S3에 저장되고 3번은 엘라스틱 서치에 들어가고 데이터가 다 쪼개져요. 예, 그럼 데이터가 이빨이 빠지게 되죠. 복제하시고 싶으시면 또 다른 컨슈머 그룹을 만드시는 게 맞고요. 한 카피에 하나씩 그룹이 매핑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결국 하나의 그룹은 하나의 아웃풋으로 저장을 해야만 하고요. 엘라스서치로 가져가야만 하시고요. 결국 S3로 복제 저장을 하고 싶은 건 컨슈머 그룹 2의 역할을 부여해야만 하죠. 그러면 동일한 데이터에 대해서 얘가 1, 2, 3번을 읽어놨는데 얘도 다시 1, 2, 3번을 읽어가게 됩니다. 다른 그룹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1, 2번까지 읽다가 뭔가 엘라스서치 쪽 장애도 생기고 해서 아니면 이 컨슈머 장애 때문에 3번을 못 읽었어. 컨슈머가 다시 3번부터 읽어가야 되는데 내가 3번부터 읽어야 된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걸 옵셋 코드라고 하는데요. 옵셋 코드라고 해가지고 뭐 여러 가지 명칭으로 쓰입니다. 뭐 트랜잭션 로그, 뭐 트랜잭션, 뭐 포지션 정보. 그러니까 내가 어디까지 읽었는지에 대한 포지션을 기록해 놓고 그것에 대한 정보를 확인해서 내가 최종 읽었던 위치까지를 위치 정보를 받아온 다음에 거기서부터 이 메시지를 꺼내오는 방식을 쓰고 있는 건데요. 이 역할을 해주는 게 이거에 대한 데이터 저장소의 역할을 해주는 게 주키퍼예요. 주키퍼는 디렉토리 구조를, 내부적으로는 디렉토리 구조를 가진 어떤 파일 옵셋 관리에 좀 최적화된 되게 간단한 소프트웨어인데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얘 어떤 뭐 디렉토리 구조를 보자면 주키퍼에 뭐 어떤 트위터라는 디렉토리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트위터 다시 1이라는 또 디렉토리가 있죠. 그리고 여기에 뭐 컨슈머 그룹이 붙으면 이 컨슈머 그룹에 해당되는 뭔가 컨슈머 정보와 매핑되는 또 다른 디렉토리가 있고요. 거기에 어떤 파일이 있어요. 뭐 로그가 됐든 마이 아이디가 됐든 파일 아이디가 있는데 이 파일을 보시면 말 그대로 메시지 번호만 저장이 돼 있죠. 그러면 컨슈머는 데이터를 꺼내갈 때 주키퍼 쪽으로 호출해서 이런 어떤 토픽과 연결된 내가 연결되어 있던 파티션 정보와 연결된 디렉토리를 찾고 거기서 내 그룹이 찾아야 될 포지션 정보를 확인해서 데이터를 그 이후부터 읽어오는 거죠. 예, 이런 용도로 주키퍼를 사용하고 있고요. 이 외에도 주키퍼는 또 주기적으로 이 어떤 브로커라고 불리는 카프카 쪽 그 서비스에 대한 헬스 체크를 주기적으로 하면서 무언가 헬스 체크에 응답이 없는 노드에 대해서는 더 이상 좀 메시지를 할당하지 않는 다른 쪽으로 좀 전환시키는 그런 역할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페일오버의 역할도 해주고 있죠. 그래서 크게 두 가지 역할을 주키퍼가 해주고 있습니다. 브로커가 뭘 하고 어떤 역할을 하는 거죠? 브로커는 메시지를 받아서 뭐 파티셔닝에 따라서 부하 분산해주는 그런 역할들을 하죠. 그래서 카프카는 뭐 지금 토픽이라는 개념도 나왔는데 어떤 이 레이어, 그러니까 데이터 플로우의 관점에서 크게 보자면 카프카 프로듀서가 존재하고요. 카프카 브로커가 존재하죠. 메시지에 대한 어떤 분산 처리를 담당하는. 그리고 카프카 컨슈머가 존재하게 됩니다. 이 세 가지가 있고 또 논리 개념에 토픽이라는 개념과 파티션이 있고 카프카 컨슈머에 그룹이라는 개념이 있죠. 그리고 여기에 주키퍼에 옵셋이라는 개념이 더해지면서 뭐 어떻게 아름답고 안정적인 어떤 버퍼링, 데이터 저장소의 역할을 카프카가 잘 해주고 있습니다. 어딜 가셔도 꼭 빅데이터 분석 플랫폼에 대한 파이프라이닝을 구성하시려면 반드시 쓰시면 기대 이상의 그리고 들인 노력 이상의 효과를 보게 해주는 시스템이고요. 예. 그래서 지금 토픽과 컨슈머가 카프카에 속하는데 우리가 토픽과 컨슈머는 전혀 설정한 게 없잖아요. 네, 그렇죠. 앞으로 그러면 설정하는 걸 배우게 되는 거죠. 그렇죠. 늦게 오셔서 아까 전체 시나리오를 못 들으셔서 그래요. 저희가 로그스탯이 그리고 카프카 그리고 컨슈머
그리고 컨슈머에서 엘라스서치로 넣는 컨슈머와 그 구글 클라우드 스토리지로 넣는 컨슈머. 그래서 엘라스서치로 들어간 건 키바나 대시보드로 조회를 하고 구글 클라우드 스토리지로 올라간 건 빅쿼리로 다시 밀어 넣어서 빅쿼리에 어떤 제플린 인터프리터를 붙인 다음에 제플린으로 빅쿼리를 자유롭게 조회하는 그 두 가지 시나리오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지금까지 시간이 좀 생각보다 좀 빨리 안 되는 것 같아서 좀 그렇긴 한데 이거 그냥 따라오지 못하시는 분들 완전히 그냥 이렇게 제쳐두고 막 진행하기에는 또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돼요. 그래서 오늘 하는 데까지는 최대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서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카프카 주키퍼 다 떴죠? 자, 확인해 봅니다. 이제 아까 그 명령어로 요거 해보라고 말씀드렸죠? 여기 제일 아래 요거 했을 때 두 개 뜨면 정상입니다. 이렇게 2181과 9092 얘가 아까 설명드렸던 주키퍼 옵셋 정보를 가져오기 위한 포트고요. 얘가 메시지를 받아오기 위한 그리고 메시지를 프로듀싱 그러니까 생성하기 위한 포트 정보인 겁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한 논리 단위, 토픽과 파티션을 생성하는 작업들을 하실 텐데요. 생성하는 명령어는 이래요. 카프카 쪽 디렉토리에서 카프카-topic.sh 스크립트를 이용해서 이거 하이픈 두 개 넣고 create 명령어를 주고 그리고 이 명령어를 받아서 저장하고 전송할 어떤 주키퍼를 호출을 해서 이 토픽을 생성합니다. 그리고 여기 역슬래시가 있죠? 이거는 한 줄에다가 이 부분을 다 작성하시면 역슬래시 필요 없어요. 이거는 두 줄로 나눠서 작성하려고 이거 이어지는 어떤 문자열이라는 표시로 역슬래시를 넣은 거니까요. 이거 이후에 쭉 작성하시면 됩니다. 이 뒤에다가. 여기 보시면 하이픈 두 개의 리플리케이션 다시 팩터. 이게 그 어떤 복제 리플리케이션 수예요. 이게 왜 복제가 있어야 되냐면 복제가 없으면 만약에 아까처럼 서버 세대에 파티션이 3개가 하나씩 존재할 때 하나의 어떤 서버가 장애가 나서 내려가면 그 데이터는 유실이 되겠죠. 복제본이 있으면 겹치지 않는 파티션을 다른 노드에 반드시 저장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한 서버가 내려갔을 때 그 서버가 가지고 있던 리플리케이션 샤드 정보에서 연속적으로 데이터를 읽어올 수 있게 됩니다. 자동으로 페일오버가 되는 거죠. 그걸 위한 설정인 리플리케이션 팩터고요. 그리고 파티션은 아까 말씀드렸던 뭐 파티션 개수, 서버 개수에 따라서 설정을 해놓으면 분산 처리 효과가 생기는 건데 저희는 한 대로 설정을 했으니까 그냥 하나로, 파티션은 하나로. 그리고 토픽 이름은 트위터로 생성해 봤습니다. 요거 파티션은 스트림 데이터의 양을 고려해서 설정을 해줍니다. 어떤 거요? 스트림의 양. 어떤 인자를요? 프로듀스에서 올라오는 데이터의 예. 스트림의 양이 많아지면 예. 파티션을 늘려주고. 그렇죠. 일단 왜냐면 스트림의 양이 많아지면 서버가 부하를 많이 받는다는 거니까요. 그땐 여러 데이 서버의 분산 처리를 고려해 볼 만한 거잖아요. 근데 여러 데이 서버만 분산 처리를 그냥 여러 데이 서버만 늘려서는 사실 효과가 없거든요. 결국 그쪽에서 골고루 데이터를 쌓고 골고루 데이터를 가져가는 환경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때 늘려놓은 서버 수와 사실 거의 동일하게 가시면 된다라고 보여주는 요인이죠. 한 호스트에다는 보통 파티션 하나만 그냥 둘다고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그렇진 않죠. 지금 저희가 토픽을 트위터라는 토픽을 하나를 생성하니까 지금 하나가 들어가는 거고요. 실제로 프로덕션 어떤 라이브 환경에서는 하나의 카프카가 수십 개 이상의 토픽을 처리하거든요. 그럼 걔네들마다 하나씩의 파티션을 다 남기게 되면 이미 수십 개 이상의 파티션을 얘는 가지고 있게 되는 거죠. 거기에 리플리케이션이라고 해서 복제본까지 생각하면 뭐 몇백 개는 기본으로 하나의 카프카 클러스터가 처리를 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 진행하셔서 토픽을 만드시고 토픽이 잘 생성됐는지를 보는 테스트입니다. 이렇게 하면 현재 지금 만들어져 있는 토픽들 리스트가 쭉 나타나고요. 그리고 이 디스크라이브 명령어를 쓰면 그 토픽이 가지고 있는 파티션 수와 리플리케이션 팩터, 어떤 서버에 할당이 되어 있는지에 대한 좀 세부 정보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토픽을 생성하시고 이 디스크라이브로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 예,
뭐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 거죠. 토픽에 대한 정보가. 교수님, 예. 파티션은 데이터가 있으면 그걸 쪼개가지고 가지고 있는 거고 레플리케이션은 이걸 아예 통째로 복제하는 겁니다. 예, 맞습니다. 나중에 밀리게 되면 저 1과 1을 숫자만 바꾸게 되는 거죠. 그렇죠. 약간 DB와 비슷하게 알터라는 개념으로 좀 작업들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파티션은 서버 대수만큼 정확히 쪼개져 있으면 그 서버 중에 한 대가 장애가 났을 때 반드시 데이터가 유실이 생깁니다. 그 데이터 유실을 막기 위해서 사실 리플리케이션이 필요한 거고요. 리플리케이션이 없다고 해서 데이터가 복제가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예. 그래서 이 부분 한번 진행을 해보시고요. 그래서 토픽을 만드시고 났으면 카프카 서버에 기본으로 설정된 어떤 리텐션 사이즈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리텐션이라는 건 얘가 보유하고 있을 메시지의 어떤 양이나 아니면 시간, 이 두 가지 단위로 그걸 설정을 할 수가 있는데 보통 이게 기본이 72시간인가 168시간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사이즈도 토픽당 아마 1기가인가 뭐 이렇게 설정이 돼 있어서 그대로 넣고 저희 이 테스트를 하시면 잘못하면 카프카 쪽에 디스크도 또 풀날 수 있으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어떤 토픽에 대한 이 알터를 하는 실습도 할 겸 리텐션 바이트를 보시면 약 100메가로, 예, 최대 100메가로. 그럼 100메가 이상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가장 먼저 들어왔던 데이터부터 사라집니다. 오래된 것부터. 그래서 이렇게 진행하시면 됩니다. 요거 빨리 진행해 보시죠. 이제 로그 스태시를 켜서 토픽 리텐션 바이트가 어떤 일이죠? 아까 설명하셨던 것 같은데 기억이 안 나서. 이 토픽에 쌓이는 데이터 사이즈는 크게 두 가지. 시간과 어떤 데이터 사이즈로 이 유지에 대한 버퍼링 설정, 맥스치를 설정할 수 있는데요. 이 리텐션 바이트로 설정을 하시면 이 바이트 용량 이상이 되는 어떤 사이즈가 저장이 되고 있을 때는 그 이전에 들어왔던 가장 오래된 데이터부터 메시지를 자동적으로 삭제합니다. 카프카에서. 그래서 뭔가 그냥 무작정 저장을 하다가 서버가 풀나는 현상을 좀 방지해 주는 거죠. 그래서 로그스태시에서 카프카에다 데이터를 저장하기 이전에 일단 카프카를 만들어 놨으니까요. 이 카프카 자체에서 좀 메시지가 잘 브로커가 생성을 할 수 있고 그거를 컨슈머가 잘 땡겨올 수 있는 환경인가? 이걸 체크하고 난 다음에 앞뒤에 로그스태시를 탁 붙여서 프로듀싱과 컨주밍을 좀 할 거예요. 자, 지금 그 이오를 설정했던 예. 그 메모리 설정했던 거. 예. 그거랑은 어떤 관련이 있나요? 그거는 JVM의 그러니까 자바의 힙 사이즈고요. 예. 이거랑은 사실 전혀 상관이 없죠. 그거는 이 카프카 이 스택을 띄우기 위한 할당받은 메모리 영역인 거고요. 이거는 실제로 이 카프카가 저장하기 위한 데이터의 사이즈인 거고요. 메시지 사이즈요. 이것도 메모리에 저장되고 메모리에 쌓아두는 거죠. 지난 시간에 제가 카프카의 장점 중에 하나가 디스크 기반 메시지 큐인데 스루풋이 매우 높다라는 거. 예. 그래서 이 부분을 설정해 주시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앞쪽에 프로듀서 역할을 하는 로그스태시를 붙이고 뒤에 컨주밍 역할을 하는 어떤 컨슈머 로그스태시를 붙이기 이전에 좀 그 문제, 이슈가 될 만한 포인트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 카프카 노드에서 이 테스트를 간단히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카프카 쪽 그 콘솔 명령어를 이용해서 메시지를 생성하고 메시지가 잘 수신되는지를 확인해 볼 수 있는 좀 테스트 내용이고요. 나중에 카프카를 운영하시게 되면 매우 유용하게 쓰실 수 있을 겁니다. 콘솔을 두 개를 띄우셔야 돼요. 이걸 하시기 위해선. 그래서 둘 다 동일한 서버에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미안해. 저 다른 콘솔에서 11번, 12번을 실행하면 되죠? 카프카에서 실행하셔야 됩니다. 카프카에서 카프카 서버에 터미널을 두 개를 접속해서 연결해 놓으시고요. 한쪽에선 데이터를 생성하는 역할, 한쪽에선 데이터를 가져가는 역할을
시뮬레이션 해보실 거예요. 자, 왜 이렇게 느리지? 자, 이 상황에서 요런 명령으로 카프카 콘솔 프로듀서 하시고 다시 브로커 리스트로 토픽을 지정해서 이렇게 하시면 제가 저 위에 프로듀서를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프로듀서, 꺽쇠 나왔으면 프로듀서 연결된 거고요. 이제 데이터를 가져가는 컨슈머 붙여보겠습니다. 자, 이러면 브로커 쪽에 컨슈머 그룹, 부여받은 컨슈머 그룹 아이디 인 사용자가 붙었다는 정보가 나오죠. 자, 여기서 나오는 이 메시지는 이제 이 컨슈밍 할 때, 그러니까 데이터를 가져갈 때 주키퍼라는 이 인자를 쓰지 말고 이 인자는 이제 곧 삭제될 예정이니까 부트스트랩 서버라는 인자로 데이터를 가져가라 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지금까지는 아직 지원을 하니까 이대로 사용을 하셔도 되고요. 자, 여기에서 메시지 생성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자, 가져가는 쪽에서 바로 잘 가져가죠. 예. 이러면 카프카랑 주키퍼가 모두 정상 동작하고 있다라고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 잘 되시나요? 네. 의외로 많이 잘 되시네요. 예. 컨트롤 C하고 종료시키는데요. 예, 방금 내용은 그냥 종료시키셔도 되고요. 내버려 두셔도 됩니다. 만약에 놔두시게 되면 그 방금 여기에서 데이터를 바라보고 있던 이 콘솔에는 저쪽 트위터 로그를 전송하는 로그스탯이가 기동되면 이쪽에 로그스탯이 로그가 막 쌓이겠죠. 그게 아마 여기 막 보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자, 이제 제일 처음 만들었던 로그스탯을 다시 돌아와서 아웃풋을 수정을 하십니다. 아까 처음에 이 아웃풋을 트위터 API를 통한 로그를 잘 수집하는지를 보기 위해서 그 파일 형태로 아웃풋을 잡았었잖아요. 그 부분을 모두 지우시고, 자, 이제 파일 형태로는 잘 떨궈졌으니까 파일이 아닌 카프카 쪽으로 데이터를 싸보자 라고 해서 아웃풋을 좀 카프카 쪽 보시면, 카프카 쪽에서 방금 생성한 어떤 토픽명, 방금은 제가 트위터 언더바 테스트라고 만들었었죠. 토픽명을. 그게 될 거고, 부트스트랩 서버, 카프카의 브로커 정보를 입력하는데 카프카 서버의 IP와 9092. 여기서 주의하실 건 아까, 자, 아마존에서는 이렇게 하나의 인스턴스에, 자, 퍼블릭 IP와, 그러니까 외부 인터넷에서 통신을 하기 위한 퍼블릭 IP와 내부 같은 네트워크에 있는 이 서버들 간 통신을 하기 위한 프라이빗 IP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로그스탯이랑 카프카 이런 것들은 지금 모두 다 하나의 네트워크에 다 설치가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럼 이 서버들끼리 통신을 하기 위해서는 퍼블릭 IP가 아닌 프라이빗 IP를 이용해서 통신을 하게 됩니다. 즉 여기에 들어가야 될 카프카 호스트 IP는 프라이빗 카프카 서버에 그 프라이빗 IP를 입력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X는 이제 그 카프카 쪽에서 싱크 에크 응답을 받고 나서 메시지를 전송할 것인지를 해주는 설정이고요. 그리고 코덱은 들어온 메시지들을 전부 JSON 라인 딜리미터 형태로 다 저장을 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아웃풋에 있던 파일 내용을 다 지우고 저 카프카로 바꾸는 거죠? 예. 그럼 템포 폴더로 떨구는 게 아니라 이제 그렇죠. 아까 템프 폴더에 떨어지던 그 파일이 이제는 다 카프카에 그대로 저장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정해 주시고 아까 했던 서비스 로그스탯이 스타트 명령어를 이용해서 이 로그스탯을 올렸을 때 조금 전에 저희가 테스트했던 요 메시지 수신하는 컨슈머 이쪽에 트위터 메시지들이 몰려 들어오기 시작하면 카프카까지 데이터가 정상적으로 들어와서 저장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시간까지 정말 잘 따라오신 겁니다. 그 테스트를 하고 나서는 이제 엘라스티서치를 설치를 할 거예요. 그래서 한번 잠깐 쉬는 시간을 가지고요. 그 시간 동안 이 부분 한번 간단히 서비스 로그스테이지 스타트해서 아까 그 컨슈머 쪽에 메시지가 들어오는 걸 확인해 보시고 이제 바로 엘라스틱서치 쪽 데이터 저장 처리 부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